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말이죠. 사법적인 부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민주당이 또 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도부 중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원내에서 지금 감투를 쓰고 있죠? 네, 원내 대변인하고 있습니다. 원내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법개혁 법안 3개를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법부가 대놓고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중에 또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맞아요. 나 이거 반대다. 지금 못하겠다. 뭐 하는 거냐 국회. 네. 나 법원 행정처장 안 할게. 뭐 하는 거야 이게? 하고 사의를 표했어요. 그런데 조희대가 그동안에 이걸 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5일 만에 조희대가 사의 표명을 수용을 했어.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꿈쩍하지 않고 사법개혁안 3개 법안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죠? 의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부권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됐다 이제. 네. 통쾌하더라고요. 저는. 예. 국민의힘이 좋아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갑자기 사법개혁 3법 그 대통령한테 제2요구권 요구한다면서 청와대까지 계속 뭐 도보행진했잖아요. 봄나들이 하듯이. 봄나들이. 나갔던 실제로는 윤호개인 예. 윤석열 대통령 외치는 그런 구구 세력들만 잔뜩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부에 있는 의원들조차 네. 반도 참석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엉망이에요.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제 그 했으니까 네. 이거를 공포를 했으니까 이제 그 안 걸어도 되잖아요. 속으로 좋아할 것 같아요. 안 가도 되니까. 아니요. 오늘도 오늘도 최고위를 의총을 거부했습니다. 의총. 아니 오늘도 도보행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취소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취소했어. 맞습니다. 아니 정작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청와대 없을 때 안 계실 때는 청와대 도보 네, 맞아요. 행진하고 또 정작 네. 하니까 왜 또 걸어보니까 힘든 거죠. 힘들고 오늘 오전에 의총 거기서 하고 그냥 다 접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깔끔하게 네, 이건 뭐 됐습니다. 됐고. 예. 그런데 이 박영재 솔직히 우리 검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뭘요? 박영재 이런 떼쓰기 같은 거 솔직히 이거 솔직히 의미도 없잖아요. 법원 행정처장 그만두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죠. 사실은 법원 행정처장을 그만둬도 여전히 대법관이죠. 그렇습니다. 대법관 중에 일종의 뭐 우리가 대학 교수들 중에 보직 교수 있듯이 대법관 중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보직을 맡았던 것인데 뭐 이제 행정 업무 안 하고 다시 재판 업무 하는 대법관을 하는 거라 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냥 원내 대변인 그만둔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네. 큰 의미는 없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님이 저 오늘 전격적으로 원내 대변인을 그만두겠습니다 해. 그러면서 댓글에 아마 원내 대변인이었어? 이게 달릴 거란 말이야. 맞아. 박영재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놈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사법개혁 3법이 그 국민의 기본권을 좀 확대시키려고 사실 한 거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대법관도 12명 증언하는 것도 들어있잖아요. 네. 사실 이런 원인을 자초한 게 사법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가 이제 자초한 건데 그거에 대한 반성도 해야 되고 대법관은 그전에 본인들이 계속 늘려달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늘려줬으면 그거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현한지 이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가죠. 오히려 지금 사퇴할 것은 이런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희대 진짜 문제라니까. 책임을 지고 지금 사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오늘 뭐 저는 뭐 조희대 생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열 거를 염두에 두고 조희대가 이 거부권 행사하라고 이거 사의를 받아준 거 아니었을까. 압박 차원에서. 근데 물론 압박이고 뭐고 아무 의미는 없지. 네. 난 그래서 아주 정말 괘씸하더라고. 나 조희대가. 거기에 더해서 지금 그 노태학 그 대법관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 왜 안 하는 거예요? 제청을 안 하고 있어요. 예.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 4명이 전부 다 판사들이거든요. 현직 판사. 맞습니다. 성향도 다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청을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대법관이 이제 앞으로 늘어나니까 좀 다양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전부 다 판사 출신으로만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제청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번째 대법관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자기네들이 사법개혁에 대한 그런 반발하는 차원에서의 고춧가루 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전혀 민심엔 동떨어진 그런 사법 기득권이라는 그 갈라파고스의 섬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차원에서는 조희대의 거치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 대표께서도 연일 이제 사퇴 압박을 하고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이제 조혁당하고 삼인당하고 같이 탄핵 그 공청회도 지금 열고 이렇게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단계에 있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뭐 탄핵을 추진하고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반성하지 이게 않고 안 돼. 계속해서 기득권 여기를 지키는 그런 그 태도를 일관한다라면 그런 목소리 점점 더 강화되고 조직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진짜.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검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무고하게 지금 기소가 돼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속될 뻔했어. 실제 2023년 9월에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 이제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 이거 진짜. 김성태 녹취 다 공개됐는데 예. 그 녹취를 본 사람이라면 야, 이 검찰이 무고한 이재명 잡아놓으려고 진짜 이거 회유하고 협박하고 조작 수사했구나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했죠. 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일단은 우리 검사님이 봐도 어제 보셨죠 녹취. 아, 심각해요. 녹취로. 네. 아니 뭘 느꼈어요, 검사님? 아니 그러니까 김성태 피고인이 이제 면회 온 사람에게 한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대로 하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죠. 그 네. 말이 맞다면. 예, 아니 안 맞을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말씀이 조금 김성태 약간 피고인의 삐딱하시네. 검사님 같으시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녹취록만 나왔다고 뭐 진상 조사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근데 어제 또 매불씨 안 보셨네. 그 녹취록에 나오는 이야기와 실제 일어난 일들이 이게 맞아요. 타임테이블이. 맞다고. 그러니까 지금 듣기로는 박상용 검사가 여기 뭐 매불쇼 출연하고 싶다고 얘기. 예,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출연하기로 했어요. 아니 제가 바로 제 침 뱉고 보내고 그랬어요. 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예, 했어요? 왜냐하면 수사받을 대상이다. 그렇지. 인터뷰할 때 아니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조사가 됐던 수사가 됐던 이제 이루어져야겠죠. 네, 심각합니다. 아, 진짜 심각해요. 자,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 굉장하게 심각하게 보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다음 주 목요일 3월 12일 날 그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돼 있고요. 국정조사 요구서를. 그리고 의결하고 이제 4월 안에 그 국정조사 마무리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국정조사 때 박상용 검사 나오셔갖고 거기서 할 얘기 있으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네. 국정조사 나오면서 그 김성태가 한 녹취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실을 더 규명해 보면 네. 이게 조작 수사하고 해유 협박에 의한 그 조작 수사, 조작 기소였다는 것이 저는 명백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검찰에서 뭐 이거를 박상용 검사 자꾸 저런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인정하고 공소 취소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정조사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공소 취소를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확실한데 네. 공소 취소에서 멈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기본값이에요. 예, 당연하죠. 얘네들 진짜 처벌받아야 돼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아 진짜 너무 심각해 얘네들.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받은 바가 없으니까 아직도 까불잖아요. 다시는 이런 정치 검찰들의 행태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김용민 의원이 아마 그 법안을 이제 발의한 거로 잘 알고 있는데 10월 1일 날 공소청이 이제 출범하잖아요. 그 이전에 검찰에서 있었던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의 뭐 진상
진실화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그걸 규명하는 그런 법안을 한번 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런 훌륭하네요.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해요. 기존의 잘못된 검찰의 행태들은 다 정리하고 네. 새로운 공수처의 출발 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명확히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어제 좀 다뤘으니까요. 네, 네, 의원님과는 뭐 더 이상 다루지 않아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우리 의원님 하면은 상법 개정안에 네. 항상 선두에 선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다음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주가 오늘 누르기 방지법 같은 거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예, 그 0.8 그거 하지 마세요. 네. 왜? 너무 낮아. 1.0은 돼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민원 듣기로는 뭐 그거에 연동시키지 말라는 민원을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뭐 네. 제가 지금 자본시장법 이제 내일 이제 발의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PBR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PBR이 지금도 0.3, 0.4 낮은 데가 많아요. 특히 우리가 제조업이 많아서 그런데 많은데 그 1을 기준으로 해서 1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의무들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제가 이제 내일 발의를 할 것인데 네. 왜냐하면 매년 이제 그 2년 연속 PBR 1 이하인 기업 같은 경우는 그 1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네. 또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해서 PBR 1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무를 담은 자본시장법이고요. 말씀하신 거는 주가 누리기 방지법은 상속증여세법 그렇습니다. 말로 서로 네. 이제 투트랙으로 같이 이제 맞습니다. 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오늘도 그 당정협의 통해 가지고 우리 그 K 자본주의 특위에서 그 스튜어디시 코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당정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하나씩 계속해서 차곡차곡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정말 그 이란 네. 그가 미국의 그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하루 사이에 1,300포인트가 빠지는 그런 너무나 속상했는데 네. 다시 오늘 또 아주 지금 맞습니다. 12%, 17% 이렇게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예. 또 올랐어요 지금. 네. 지금 코스닥은 17%, 코스피는 12% 이상 또 오르고 그렇습니까? 있는데 네. 어쨌든 기본적인 우리 시장의 펀더멘털이나 뭐 밸류업 정책이라든지 유동성 이런 게 나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저 문제만 좀 빠르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네, 장기전이 맞습니다. 될 거냐 끝날 거냐 네.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좀 들어오면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음.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현정 의원님이 앞서 얘기했던 내일 발의하신다고 하는 PBR 기준으로 일이 안 되면 뭐 앞으로 어떻게 네. 주가를 그 상승시킬지 뭐 이행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고 하는 게 그 비슷한 내용이 이제 과거에 일본의 그렇죠. 도쿄거래소가 했던 방식이에요. 맞습니다. 도쿄거래소가 앞장을 서서 이 PBR이 낮은 기업들을 상대로 어떻게 할 건지 각 회사별로 뭐 계획 같은 거 보고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니케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이제 선두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거래소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좀 아쉽죠. 네. 네, 도쿄거래소하고 비교를 해보면 별로 하는 게 없어 보여. 한국거래소는. 네. 그 관련해 가지고 네. 이거 두 분께 어떤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PBR이 네. 실제보다도 지금 더 낮은데 높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 왜냐? 분명히 있죠. 기업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그거 정확하게 의무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그거 어떻게 구현을 좀 해주세요. 맞죠. 현실적으로 이제 PBR이라고 할 때 네. P는 이제 주가 프라이스고 B가 북밸류예요. 장부가. 장부가. 장부가인데 PBR이 뭐 1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뭐 30년, 40년 전에 취득한 자산, 특히 부동산 같은 그렇지. 거 그 장부가 현실이 반영이 안 돼 있죠. 자산 재평가를 안 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너무 많아요. 이 얘기 의원님 이 얘기 왜 안 해요? 그래서 아유, 참 사실은 의원님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 0.3인 기업들은 그러니까 뭐 얼마나 문제야. 사실은 0.1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좋아.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자산 재평가가 우리나라는 언제 주로 이루어지냐면 네네네. 그 회사가 팔려. 특히 사모펀드에 팔려. 사모펀드 팔려. 그러면 사모펀드는 이제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 주가를 높이고 이제
회사 가치를 높여서 뭐 7년이나 10년 이내에 되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거의 예외 없이 자산 재평가를 합니다. 그럼 갑자기 뻥튀기가 회사 돼. 자산이 뻥튀기가 아니고 제대로 평가가 되는 제대로 거지. 돼. 지금 거의 현실가에 가깝게 재평가가 되는 거죠. 예. 우리 그 김영란 검사님 주식 얘기할 땐 나랑 잘 맞아. 검찰 얘기하면 나랑 안 맞아. 그 희한합니다. 주식 얘기 땐 통하네. 주식 얘기할 때 갑자기 너무 잘 맞아. 과거에 증권범죄 전문 검사시였다며. 이런 얘기할 땐 잘 맞아요, 저랑. 계속 주식 얘기 할까요? 그 부동산 얘기하면 또 안 맞아. 그 희한합니다, 이거. 안 맞는 게 아니라 얘기를 잘 안 하세요. 부동산 얘기할 때는요, 그냥 숨도 안 쉬어요. 아니, 이러고 있어요. 한마디라도 한 걸 본 적이 없어. 이거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기업 가치 재평가하는 거 네. 의무화 네. 요것도 좀 법제화 시켜주신다면 저는 진짜 국회의원 김현정 오프닝마다 이름 거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김현정 아니 그 지적하신 말씀이 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특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제조업 쪽에 PBR이 너무 지금도 낮은데 사실 더 낮은 거예요. 그렇지. 의원님 다 돌려놔. 다 돌려놔. 정상화 시키는 거예요. 김현정 의원님 오프닝마다 김현정의 매블쇼 가겠습니다. 하여튼 코스피 만을 향해서 계속 전쟁을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진짜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줘요. 우리가 믿을 때가 의원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제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해줘요. 알겠습니다. 주가 만 가야죠. 가야죠. 예. 너무 좋습니다. 예. 김현정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됐다. 조의대 탄핵까지 가는 겁니까? 그게 심정적으로는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저게 헌법재판소 인용이 가능한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려가 필요하다 보니까 네, 조금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의원들의 여론은 지금 어느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좀 신중론도 여전히 있습니까? 이 부분을 공식적인 의제로 해서 의총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도 가끔은 또 그 신중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 주제야말로 어떤 그 감정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판단이 조금은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보면은 전 작년 5월에 탄핵을 했어야 맞는 인물이고 네. 그 뒤로도 국민들에게 주는 그 비호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여러 번 탄핵을 했어야 할 이런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반으로 딱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헌재가 그 탄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지 않습니까? 네네.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마저도 그 탄핵을 기각을 했던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 인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서 그래서 조금 신중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탄핵 소추까지 가려면 이제 그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보는 헌법과 법률 위반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각자 느끼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어떤 그 지난 5월 1일 날 그 대선을 앞두고 그 졸속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틀 만에 7만 페이지 기록을 읽지도 않고 통합 재판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결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를 하는 행동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국회 입법에 대해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좀 비판을 하는 모습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공무원의 집단행위 아니냐,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물론 의견 표명도 못하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좋아하는 윤석열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국 폐지를 주장하는 경찰 총경회의 참석자들을 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지층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탄핵을 안 하고 있느냐. 민주당 의원들 자기 일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다수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박균택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지지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률 기득권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종의 그 이름표를 받은 것뿐이지 실제로 하고 있는 행위들은 정말 일반 그 국민들이었다면 모조리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저런 행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번에 사법개혁 3법 같은 경우도 통과될 그 직전에 그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어요. 그거는 입법부의 입법 행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의견을 내는 것은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놓고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 앞에서 이런 게 마치 위헌이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처럼. 근데 본인은 헌법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그거를 마구 그렇게 자기 해석이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입법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분은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에요. 임명직 공무원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그런 일들을 마구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 행정부의 그 어떤 권한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법원장 회의 같은 걸 갖다 개최를 합니다. 법원장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지금 그 국민들께서 그 대법원장의 권한이 사법부 내에서 얼마나 거대한지를 그 체감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덜한 것이지 만약에 체감을 하신다면은요 이런 일들을 입법부의 그 법률 그 제정을 앞에 두고 할 수가 있어라는 그런 분노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대법원장은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법원장들을 줄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더 좋은 그런 어떤 그 승진이나 뭐 혹은 다른 그런 계획들을 갖다 세울 수 없게 사법부 내에서는 세울 수 없게 할 거야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그 고위직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상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해야 될 사안들이라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특히 그 탄핵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위헌에 대한 부담들을 갖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의 속이 터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런 그 사안들은 헌법에 어떤 명기되어 있는 상권 분립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런 행위라고 대다수의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헌법재판소에 맡겨야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견들을 갖다가 들을 필요가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은 조희대 대법관의 그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렇죠. 그 직무 정지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가 이런 그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그 작동을 해서 사실은 그 개혁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갖다 또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명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태껏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지탄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각각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그동안에 사법부의 판단에 있어서 뭐 그 결과가 어땠든 존중을 해왔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법부 역시 입법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치 엄호하다 보니 자기들만 성역이냐 또는 기득권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 법을 해석해야 할 기관이 대법원인데 본인들이 어떤 그 자부심, 이런 엘리트 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한 나머지 입법의 문제까지 관여하려고 하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한다는 것은 저는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용납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내지는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시킨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탄핵 소추 역시 국회 권한이긴 한데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려하셨듯이 인용이 아닌 기각이 될 경우 민주당이 입을 타격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타격들을 다 걱정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 입법도 당연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혁 입법 중에서 특히 법왜곡제 같은 경우도 그 위원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국 지도부에서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지도부에서 충분히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그 나름대로 그 정리된 그런 법안을 지도부가 가져가지고 1시간 만에 그걸 수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참 신사들이라서 통과를 또 시켜주시더라고요.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말 개혁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 법 왜곡죄만 든든하게 서 있더라도 사법부에서 잘못된 그런 선택들을 했을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는데 그것을 형사재판이라는 데 딱 그 국한시키고 또 아주 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체화되지 않은 그런 해석의 영역에 있는 마음속에서 그런 그 의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런 것들로 그 구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담보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위헌 시비에 걸려서 스스로 작동할 수 없는 법을 만들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국민들은 갖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 조희대 그 대법원장에 관련돼 있는 사안에서는 어떤 게 능력이냐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능력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아니, 그 검사들은 이번에 그 박성현 검사의 그 조작 기소가 너무나 끔찍하게 다 밝혀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꼼수를 부려서라도 기소할 사람을 기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으로 읽히기도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위원들은 이 압도적인 다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직도 그 자리에 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뭐 공청회를 연다고도 하고 뭐 지금 이제부터 뭐 빌드업을 하겠다. 언제 빌드업을 합니까? 지금 벌써 항소심이 들어갔는데 내란 그 전남재판부 만들어져서 항소심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란이 종식이 되는지에 대한 의혹과 불안을 아직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직위원회 재판을 또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서 붙어 있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의원님께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앞선 직위원 1심 재판과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그 6가지 중 5가지인가 4가지 무죄 선고 이런 것들이 대법원장의 역량 아래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 그다음 두 번째가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거치 압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민주당이 결정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론으로서 그것을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든 어떤 방향을 모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전히 여기에 대한 중심적인 중론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갈등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좀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일단은 중앙지법 판사들 중에 영장 기각을 너무도 많이 하거나 또 무죄 판결을 쉽게 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불신받는 그런 행동들, 수구 내란 세력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처신들을 했던 판사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이것은 분명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일선 판사들에게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왕적 이제 권력이라고 얘기하는데 판사들의 어떤 인사권을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을 때 네네.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그 법원 여기에 그 주류들은 여전히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을 때는 그것을 거의 물러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물러나지 않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네. 그때는 사람을 믿을 수 없을 때에는 제도를 통해서 견제를 한다라는 네네. 그 입장을 끝까지 더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3가지 개혁 입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법원 행정처 폐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영장 재판에 마저도
어떤 국민의 사법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법원의 권한에 그 국민들이 뭔가 직접 참여해서 견제 또 제동을 가하는 이런 제도적 노력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이런 제도 개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네. 이 부분은 정말 감정적으로만 보면 우리 김 선생님 평론가님 말씀이 분명히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어떤 여당 의원이 또 그 가져야 할 또 책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감정에만 따랐을 때 또 그 결과가 그러나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올 그 당에 대한 그 어떤 그 문제 또 중도층들의 어떤 실망을 들였었을 때 정치적으로 오는 그런 부담 이런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할 이런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저는 탄핵을 뭐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물러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을 때는 새로운 정상적인 판사들이 왔을 때와 다름없는 어떤 사법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계속 어떤 제도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그게 제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반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어쨌든 중도 보수로 계속해서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프레임에 얽매이는 것이 민주당,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보와 더불어서 민주당에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그러한 논리가 반론으로서 성립이 가능하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 상황을 갖다가 냉정하게 좀 차분히 살펴보자면, 정청래 당대표는 공약으로 이 조희대 탄핵 혹은 조희대 대법관의 그 임기 안에 그 사퇴. 그래서 대법원장이 교체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입지가 좁아질 때마다 조희대 그 대법원장을 갖다가 그 비난하면서 그러면서 버텨왔습니다. 그게 더 중도 보수층한테 안 좋은 그런 영향을 갖다 끼치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로는 그 세게 하고 뭐든지 할 것처럼 약속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천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공청회도 이제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한번 탄핵을 시도했었다가 실패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탄핵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 이후에 차근한 준비들을 갖다가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인상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 마음속에 그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희대 사법부하고 사실 민주당 지도부하고 뭔가 짬짬이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첫째는 피로감을 주고 있고 둘째는 신뢰도를 잃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무능한 그런 입법부에 기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방관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실제로 우리 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사법부 자체가 조희대라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그런 짓을 벌이는 정치 판사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물러나게끔 압박이 들어가는 그런 작전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런 그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노력들도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법원 행정처뿐만이 아닙니다. 영장에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영장 배심제 그리고 실제로 최소한 1심 정도는 전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는 대배심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법에다가 집어넣고 그것을 발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관철시켜서 사법의 틀거리들이 달라지게끔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대법원장만 지금 70세로 정년이 돼 있는데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확실하게 언급을 해줬잖아요. 65세면 사실상 고령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기현 재판부가 판결문에 입증을 해줬는데 그러면 대법관들의 정년을 다 같이 맞춰서
그렇게 정년을 갖다 끌어내리는 것도 상당한 압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 해임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 압박들을 하면서 그 조의대를 내려오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국민들의 신뢰가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그 사법개혁 그 3법 네. 통과가 지금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그 원칙에 그 방향에 좀 부합하는 그런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좀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덧붙이자면 지금 박영재 그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일각에서는 뭐 박영재의 저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막 해주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법원 내에서 왜 저런 사람들만 직을 갖다가 맡겨서 매를 사서 맡느냐. 그러니까 그 오히려 사법개혁 3법이 더 명분을 얻고 정당성을 얻게 해준 그런 국면이 박영재의 그 법원행정처장 임명 아니었느냐. 이런 입장들이 있어서 내부적인 반발 때문에 그거를 수습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들을 자꾸 만들어줘야 조의대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사법부도 분명 성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입법부, 국회에 대한 그 상권 분립이 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법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이제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재명 대통령 그 이제 파기환송 그 관련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을 했다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어진 이제 윤석열 내란 1심 선고보다 그 선고 이후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물리력의 한계, 물리력을 자제를 했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명사유로 들고, 그 다음 초범이다, 뭐. 그리고 방금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65세 고령인 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1년에 있다 보니 각각의 독립된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조의대 대법관 전체의 영향력 아래서 이것이 행해지는 것 아니냐, 국민 정서와 상식과 반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여론도 있다는 점은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말씀 없으시고요. 어쨌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법부가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또 조의대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어떤 주류를 형성하고 법원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한 제도 개혁에 대한 뭐 좀 추진 욕구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제도를 통해서 사법권을 더 제한하는 노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그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 나오실 때마다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요. 저번에 황 의원도 그러셨는데. 아니 저는 실제로 지지자들이나 또 당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균택 의원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박 의원님 같은 분들의 목소리가 오히려 제한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